50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최근에 그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느낀 사건이 있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하나가 있어요.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제가 40이 다 된 나이였고 남편은 40 중반이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정육점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손이 큰 게 제 스타일이다 싶었는데 마침 노총각이라길래 제가 먼저 꼬셔서 결혼까지 꼬리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에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나 싶지만 당시에는 정말 남편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덩치도 좋고 서글서글해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자상하고 손도 아주 크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속이 좁은 사람은 딱 싫어해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많이 속이 좁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난했어요.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말이 맞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시다 망해버리는 바람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와 형제들을 시골 할머니 댁에 맡기고 서울로 돈을 벌러 올라가 버리셨어요. 저와 형제들은 학교도 간신히 다니며 자급자족을 해야 했습니다. 남들 이야기 들어보면 가족이 힘들수록 원래 똘똘 뭉쳐 서로 챙기고 도와주는 가족들도 있다는데 우리 집은 좀 달랐어요. 힘들수록 서로를 탓하는 건 물론이고 각자 이익만 챙기려고 했습니다. 저와 바로 위에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해서 일했어요. 저는 상고를 나와 자격증이 꽤 있어서 언니가 다니던 공장에 격리로 취직했습니다. 그때가 언니와 제가 사이가 가장 안 좋았던 시기예요. 저는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언니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서로 일하는 건물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랐는데 언니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공장을 본인이 더 오래 다녔고 일도 본인이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제가 월급이 왜 더 많이 받는 건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렸어요. 말이 격리지. 하루 종일 커피나 타고 심부름이나 하는 일인데 왜 나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준대? 네가 사장한테 말 좀 잘해서 나도 좀 사무실에서 써달라고 말 좀 해봐. 나도 커피 잘 타고 심부름도 잘해. 내가 노는 것 같아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언니는 컴퓨터 아예 쓸 줄도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사무실에서 일해? 언니를 기분 상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제가 부탁한다고 사장이 들어줄 것도 아닌데 괜히 기대하게 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언니는 제 이야기에 지랄 발광을 하며 제 머리끄댕이를 잡았어요. 그깟 컴퓨터 좀 쓸 줄 안다고 잘난 척을? 망할 놈의 공장. 빨리 때려치우고 돈도 많이 주는 대로 가야지. 더러워서 참나. 그날 둘이 방 안을 뒹굴고 싸우다 할머니에게 아주 혼쭐이 났어요. 안 그래도 귀찮은 저희가 큰 소리까지 내니 할머니는 욕을 퍼부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싸우면 셋 다 쫓아낸다고요. 그때까지도 부모님이 서울에서 자리를 못 잡고 계실 때라 저희는 할머니 앞에서 찍소리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안 그러면 저희 삼남매 어디 갈 데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정말 할머니에게 쫓겨나기라도 할까봐 얌전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달랐어요. 뒤늦게 사춘기라도 왔는지 툭하면 제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언니는 공장에 다니는 걸 창피해했거든요. 하지만 그 시골 동네에 고졸인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쥐뿔도 없이 무턱대고 부모님이 계신 서울에 올라갈 수도 없고요. 언니를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 핑계로 자꾸만 저를 힘들게 하니 저도 참아주기 힘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저를 괴롭혔거든요. 월급이 제가 많다는 이유로 저랑 있을 때는 일절 돈을 안 쓰려고 했어요. 세상에 다른 자매들은 어떻게들 하시나요? 저도 아래 남동생이 있지만 저는 남동생이랑 있으면 제가 다 사줘요. 잘났든 못났든 엄연히 제가 윗사람인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니는 달랐어요. 10원이라도 더 버는 사람이 더 내야 한답니다. 한 번은 아침에 출근하는데 버스를 타면서 버스비를 안 내고 타버리는 겁니다. 제가 제 것만 냈더니 기사 아저씨가 앞에 아가씨가 안 내고 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를 불렀죠. 왜 버스비 안 내냐고요.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쪼잔해.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냥 좀 같이 내주면 되지. 다음에 내가 내줄 테니까 네가 좀 내. 언니는 저렇게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매일 다음에 버스비를 내어준다고 하고서는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었어요. 버스 타기 전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버스에 올라타서는 모르는 척 내달라고 하니 당황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언니니까 당연히 내줄 수 있지 싶어서 몇 번 별 생각 없이 내줬었는데 이게 반복되니 언제부터는 빈정이 팍 상하더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공장 근처 백반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자꾸 제게 밥값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밥값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한두 번 내주다가 짜증나서 한 번은 된통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제가 월급이 많다고 해도 그래봐야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교통비 밥값 내면 남는 것이 없잖아요. 언니, 자꾸 이런 식이면 나 언니랑 밥 안 먹어. 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거지도 아니고 왜 매일 동생한테 얻어먹고 난리야? 뭐? 거지? 너 그게 언니한테 할 소리야? 이게 진짜 네가 요즘 언니한테 덜 맞았지? 그날 또 저와 언니는 식당에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웠어요. 그 시간대 식당에는 대부분 공장 사람들이다 보니 저희 자매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이후로 공장에서 보는 사람마다 한 소리씩 했어요. 언니랑 한 집에 사는 한 식구면서 누가 사면 어떠냐고 저더러 쪼잔하다고들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언니한테 대들면 못 쓴다고 하기도 하고요. 저는 기가 찼습니다. 그건 우리 집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은 다들 각자 먹고 사느라 바빴다고요. 고등학생인 막내까지 자급자족이었어요. 그런 동생이 안쓰러워서 저는 동생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저 아니면 동생을 챙길 사람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집에 얹혀 살기는 했지만 할머니가 저희를 달가워하진 않았어요. 사실 할머니 마음도 이해가 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할머니한테 돈을 빌려가서 다 날려버리고 저희까지 맡겼으니 좋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저희를 무진장 구박하셨어요. 저희 3남매가 들어오고 나서 아무래도 할머니 살림이 어려우셨겠지만 치사하게 매일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한창 성장기였으니 돌아서면 배가 고플 때였는데 할머니가 하도 눈치를 주시니 저는 배가 찰 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 쌀독에서 쌀을 꺼낼 때마다 쌀이 쑥쑥 준다고 하시질 않나. 간식만 조금 먹어도 간식을 그렇게 먹고 하루에 꼭 3끼를 먹어야 하냐고 하셨죠. 저와 언니가 공장에 다니면서 야근이라도 하고 오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저녁까지 먹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다 보니 소심하고 얌전한 남동생은 배고파도 배고프다는 말을 못했나 봐요. 어느 날 보니 애가 키만 쑥 크고 빼빼 말라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생이 안쓰러워서 할머니에게 월급을 좀 속이고 돈을 빼돌렸어요. 그 돈으로 할머니 눈을 피해 동생을 챙겼습니다. 책도 사주고 먹을 것도 먹이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억척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귀한 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저희 살림은 서울에 올라오고 난 뒤 조금 나아졌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3남매는 부모님이 계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올라왔을 당시만 해도 부모님은 반지 앞방에 살고 계셨어요. 방이라고는 2개뿐이라 당시 고3이었던 막내가 부모님과 함께 방을 썼습니다. 그래도 남동생이 곧잘 공부를 잘했어요. 할머니 댁에 있을 때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서울의 명문대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잘한다고 했거든요. 모의고사 같은 걸 봐도 지역 내에서 1등도 한 적이 있고요. 저는 동생이 기특해서 동생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밀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나 언니는 공부머리가 없어 대학은 꿈도 못 꿨지만 우리 막둥이만큼은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목표가 생기고 나니 돈을 버는 게 좀 덜 힘들더군요. 부모님은 저희가 올라오기 전까지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셨어요. 저는 평일엔 부모님 일을 돕고 쉬는 날이면 아는 분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자르고 배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언니는 부모님 일을 돕기도 싫고 저와 함께 정육점 가기도 싫다면서 결국은 그렇게 싫다던 공장에 다시 들어갔어요. 반면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이 적성에 맞았거든요. 그러다 동생이 대박을 터뜨렸어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뭘 하나 했는데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개발자로 큰 회사들 여기저기서 스카우트를 받았어요. 하지만 동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함께 공부한 친구들과 회사를 차렸습니다. 저야 동생이 뭘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사업까지 할 정도로 성공했으니 됐다 싶었죠.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동생이 제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선물을요. 제 이름으로 된 정육점을 차려줬어요. 제가 몇 번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기는 했는데 정말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제게 빈 짓이 많다면서 제가 아니었으면 대학도 졸업하기 힘들었을 거라며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정육점을 운영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가씨가 험한 일 한다고는 했지만 저는 만족해요. 여기서 제 남편도 만났으니까요. 제가 이렇게나 좋아하는 남편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저의 시댁이요. 남편이 늦게까지 장가를 안 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모님과 시동생이 하나 있는데 다들 남편 등에 빨대를 꽂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갔는데 남편이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결혼 못한 건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잠깐 만나던 여자들도 대충 이 이야기 듣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더라.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도 지금이라도 안 되겠으면 떠나도 돼. 나야 내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찾고 산다지만 당신처럼 귀한 사람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남편은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알고 보니 지금까지 남편이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 거기다가 조카까지 해서 6식구를 혼자 책임지다시피 했더라고요. 사실 연애할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남편 직업이 회계사예요. 남편은 딱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입니다.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혼자 피나게 공부해서 성공한 거죠. 남편이 회계사가 되자마자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그만두셨대요. 모아둔 돈도 없으신데 아들만 믿고 말이죠. 저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회계사가 됐을 때면 두 분 다 나이가 많지 않으셨을 텐데 굳이 일까지 그만둘 필요가 있었느냐고 했지만 남편 말이 두 분 다 건강 핑계를 대셨대요. 시아버지는 허리 디스크가 있고 시어머니는 당뇨가 있으시거든요. 물론 각자 가정마다 사정은 있는 거지만 저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가장 답답한 건 평생 희생만 하고 산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찾은 제 남자인데 포기하겠어요. 저는 남편이 만났던 다른 여자들처럼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승부를 보기로 했어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지 도망가는 건 제 성격과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시댁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연세 드신 시부모님은 그렇다 치고 젊은 시동생과 동서까지 거의 집에서 놀다시피 하고 있더군요. 아이까지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살고 있으니 시동생과 동서는 제가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잘하면 평생 물고 늘어질 호구가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시동생과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제 앞에서 얼마나 건방지게 구는지 그 속이 빤하게 보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의 결혼을 막으려고요. 시동생과 동서는 무슨 면접관이라도 된 것처럼 제 호구조사를 했어요. 어디서 태어났냐, 어디 학교를 나왔냐, 직장은 어디를 다니냐, 쉴 새 없이 질문을 해댔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다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때다 싶었는지 아주 저를 물어 뜯겠다고 달려들더군요. 대학을 안 나오고 공장에서 일했다고요? 와, 대박. 우리 형이 아무리 노총각이라도 명색이 서울대 나온 남잔데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요즘 시대에 대학 안 나왔다는 것도 신기한데 바로 공장에서 일했다는 건 더 쇼킹하네요. 우리 엄마 시대 때 얘기도 아니고. 저한테 모진 소리를 하면 제가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지 아주 신이 나서 사람을 면전에 두고 싫은 소리를 하더군요. 남편은 화가 나서 시동생에게 그만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이쯤이야 제게 별일 아니거든요. 제가 장사만 10년을 넘게 했어요. 장사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상대하는데 제가 이 정도로 나가 떨어져 줄 리 없었죠. 동서, 서울에서만 살아봤지? 거기다가 나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그럼 거의 동서 어머니랑 내가 살아온 세대가 별로 다르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동서도 나를 그냥 형님이 아니고 엄마 같은 형님으로 잘 모셔야 돼. 괜히 나보다 시집 좀 일찍 왔다고 텃세 부리지 말고. 어머, 형님은 제가 무슨 텃세를 부렸다고 그래요.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 동서는 저보다 10살이나 어렸죠. 결혼을 일찍 해서 제가 결혼하던 당시 이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동서와 시동생은 대학 때 만나 사고를 쳐서 결혼했다더라고요. 그랬으니 제대로 돈도 벌기 전 살림부터 차린 거죠. 덕분에 남편이 시동생네까지 책임지다시피 한 겁니다.
남편은 힘들게 번 돈으로 가족들이 모두 다 함께 살 수 있는 2층짜리 작은 주택을 샀어요. 동네가 좀 외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온 식구가 같이 살 수 있으니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신다고 남편은 출퇴근 왕복 3시간씩 걸려가며 그 집에서 살았더라고요. 남편은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다 보니 독립해 나와 살려고도 노력해봤지만 온 가족이 다 못 나가게 막는 바람에 독립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남편이 출근하느라 힘들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 큰 아들 독립 못 시키는 데는 이유는 딱 하나죠. 집안의 유일한 호구를 멀리 보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결혼 준비를 할 때 바로 알았어요. 저희 살 신혼집을 구하는데 무조건 시댁 가까이에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부모님이 운영하는 정육점도 시댁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같은 아파트 단지 신혼집으로 구할 생각이었어요. 꼭 친정 근처라서가 아니라 제가 살아보니 신축에 가격도 비싸지 않고 저희 부부 예산에 그런 집을 구하기 쉽지 않아 딱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노발대발이었습니다. 준석이 우리 집 장남이야. 누가 장남을 처가 근처로 보낸다니? 난 절대 허락 못하니까 무조건 우리 집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우리 집 근처에 구해. 어머니, 처가 근처라 꼭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쪽이 위치도 좋고 예산에도 맞아서 여러 면에서 고려해보고 결정한 거예요. 남편은 얼마나 답답한지 한숨까지 쉬더라고요. 저는 속이 상해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가만히 있으면 반은 갈 걸 시동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형은 이왕 늦은 거 굳이 뭐하러 장가를 간다고 그래. 어차피 그 나이에 애도 안 생길 텐데 그냥 연애들이나 하지. 그 비싼 아파트 뭐하러 사? 돈 아깝게. 정말 골이 아프다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아무리 사회생활은 안 했어도 명색이 대학까지 나와 배웠다는 사람이 저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벌어서 집을 산다는데 마치 시동생 통장에 있는 돈이 나가는 것처럼 아까워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시동생을 쏘아봤어요. 그런데도 시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새 집을 사냐고 투덜거리더군요. 정말 가족이 되기도 전에 벌써 미운정이 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더 기가 막혔던 건요. 시부모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 돈 있으면 나 여행이나 좀 보내달라니까. 내가 친구들하고 스페인 순례길 보내달라고 했을 때는 힘들다고 하더니만. 아버지, 허리 디스크 수술 받은 지 얼마나 되셨다고 순례길이에요. 당장은 안 되고 병원에서 오래 걸어도 된다고 하시면 그때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과관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아버지는 순례길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허리에 복대를 칭칭 감으시고요. 저는 애써 말을 아꼈습니다. 제 성질대로 했다가는 괜히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까지 틀어질 것 같아서요. 아들이 장가 간다는데 누구 하나 축하해주는 사람 없고 다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군요. 남편은 듣다 참기 힘들었는지 그만 좀 하시라고 자기도 이제 40대 중반이라면서 알아서 하겠다는 소리를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참고 인사라도 드리고 돌아가려고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동서가 둘이 궁시렁거리고 있더군요. 저 여자 분명히 아주버님 직업 보고 달려든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저 나이에 굳이 결혼을 왜 해요? 내 아들이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된다니까. 지가 뭐가 못나서 정육점에서 고기나 자르는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하냐고. 대체 뭘 보고.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엄청 놀랐다니까요. 지금까지 장가 안 가고 계시길래 눈 엄청 높으신가 했더니만 40 다 된 아줌마가 뭐래요? 내가 나이는 좀 많아도 어디 가서 아줌마라는 소리는 아직 안 듣는데 예비동서가 말을 좀 함부로 하네. 저도 웬만하면 그냥 모르는 척 돌아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화가 나서 그냥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주방 안까지 들어가고 나서야 화들짝 놀란 동서는 애써 남편이 연애도 오래 안 했는데 너무 빠르게 결혼을 결정한 것 같아 걱정돼서 한 소리라고 둘러대더군요. 걱정 마요. 동서 말대로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께 예쁜 손주 하루라도 더 빨리 낳아드리려면 서둘러야죠. 어머, 그 나이에 자식까지 보시려고요? 저희 아주버님 나이가 40 중반이에요. 너무 욕심 많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원래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랑 돈 관리도 내가 하기로 했어요. 신랑도 제가 하는 게 더 잘할 것 같다고 그러자고 했고요. 저 나름대로 일종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 더는 제 남편 등에 빨대 꽂지 말라는 경고를 포함해서요. 제 말에 시어머니와 동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사실 이건 저와 남편이 진작 상의한 내용이에요. 남편이 결혼까지 망설일 정도로 가족들을 버거워하고 힘들어한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남편은 회계사예요. 아무리 아내라도 남한테 경제권을 넘길 정도로 허술한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과의 거리를 두려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말처럼 제가 다 관리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시댁 식구들이 툭하면 은행처럼 돈을 요구하는 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결정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군요. 평생 남편에게 의지만 하고 살던 사람이라 전혀 달라질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결혼하고 제가 있으니 뒤로 쉬쉬하면서 남편을 조종하려 들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일이 상관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도 가족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제가 왈가왈부하면 싫어하는 게 당연하죠. 다만 정도가 지나칠 때는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시동생과 동서는 둘 다 프리랜서예요.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사실 둘 다 노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음대를 나왔어요. 시동생은 작곡한다면서 매일 작업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방에 틀어박혀 있고 동서는 바이올린을 전공했다는데 가끔 레슨 있다고 나가는 거 말고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많이 벌든 못 벌든 시동생과 동서 사정이지만 문제는 그런 상황이 저희에게도 피해라는 겁니다. 둘 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내 시댁에 함께 사는데도 생활비 한 푼을 안 낸다네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남편에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까지 세 식구가 얹혀 살면서 어떻게 생활비도 안 내고 사냐고요. 시부모님 두 분 다 벌이가 없으신데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말이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부모님의 전반적인 생활비를 다 책임지고 있었어요. 달에 현금으로 생활비도 조금씩 드리는 것도 모자라 부모님 두 분은 아예 남편 카드를 쓰신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동서와 시동생이 돈 벌 생각을 왜 안 했는지 말이죠. 동서와 시동생은 철없던 시절에 결혼해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시부모님 신세 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먹는 거부터 입는 거 쓰는 거 몽땅 다 시부모님에게 얹혀서 생활한 겁니다. 결론은 남편 돈으로 5식구가 먹고 산 거죠. 더 화가 나는 건 가족들의 씀씀이었어요. 남편은 돈 아깝다고 10년이 넘은 차로 왕복 3시간씩 운전해가며 출퇴근을 해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시아버지는 골프를 치시고 시어머니는 매년 해외여행을 가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동생과 동서는 시부모님을 졸라서 툭하면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해댑니다. 명색이 음악하는 사람들이라 겉으로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요. 이제야 남편이 버는 거에 비해 모아놓은 돈이 왜 그렇게 없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결혼할 때 신혼집도 거의 다 제 돈으로 산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회계사가 아무리 잘 벌어도 지금까지 6식구를 책임졌으니 그럴만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 남편에게 억울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해탈한 사람처럼 웃더군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한 거야. 나한테 많이 실망했지? 남편은 오히려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댁 생활비 대주고 있다는 게 아깝다기보다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살다시피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한 남편이 불쌍했어요. 사실 제가 남편에게 반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남편의 낡은 구두였습니다. 정육점에 와서 항상 좋은 고기를 잔뜩 사서 가는데 구두는 항상 같은 구두였거든요. 오래돼서 색도 바라고 뒤꿈치가 다 낡아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가족을 위해 엄청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모습이 멋있어 보였고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 안 한 노총각이라고 했을 때 더 놀란 겁니다. 남편은 제가 뭘 사줄 때마다 그렇게 좋아해요. 누가 물건을 골라서 사준 적이 별로 없대요. 자기도 일만 하느라 뭘 사러 다닐 시간도 없었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어딜 가나 남편 물건을 꼭 사다 줍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요. 사소한 걸 사다 줘도 어린아이처럼 좋아해요. 남편의 주변 사람들은 말해도 믿지 못할 거예요. 남편처럼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자기가 번 돈을 쓸 줄도 모르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그러다 결국은 제가 나서야 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라고 해서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놨더군요. 저는 힘들게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 많은 걸 동서가 다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화려하게 생기고 평생 바이올린만 쳐서 살림은 아예 못할 줄 알았는데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장남이 옛날부터 둘째가 만든 음식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먹는다니까. 맞아요. 아주버님이 제가 만든 갈비찜 좋아하셔서 잔뜩 했어요. 따로 반찬통에 담아놨으니까 가실 때 꼭 챙겨가세요. 시어머니와 동서의 알랑방귀에 남편은 아주 좋아 죽더군요. 하지만 저는 어쩐지 불안했어요. 시부모님이야 항상 남편이라면 떠받드셨지만 동서가 저 정도로 적극적인 건 처음 보았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제 눈은 못 속입니다. 동서는 역시나 꿍꿍이가 있었어요. 남편에게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상의도 없이 혼자 바이올린 레슨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연습실을 알아보고 다녔더라고요. 마침 좋은 자리가 있다면서 계약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애써 모르는 척 동서에게 알아서 계약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말 안 했냐고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뒷이야기 하지 않겠지 싶어서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동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수호 유치원 들어간 거 아시죠? 이제 배울 것도 많고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저희 수입으로는 턱도 없어요. 제가 뭐라도 해서 우리 세 식구 살아야죠. 동서는 하소연을 늘어놨습니다. 언제까지 시댁에 얹혀 살 수는 없으니 본인들도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너무 당당하게 남편에게 연습실을 계약해달라네요.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만 내주면 그 후로는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요. 동서 말이 너무 당당해서 누가 보면 남편에게 돈이라도 맡겨놓은 줄 알겠더군요. 저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따졌습니다. 동서 학원 보증금을 왜 우리 남편이 내주냐고요. 제 말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이 아주 똘똘 뭉쳐 저를 몰아붙이더군요. 준석이는 세아가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야. 제가 대학 다니고 시험 공부하는 동안 나랑 너희 아버지가 그 뒷바라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되지. 이제 막 시집온 세아기 네가 뭘 한다고 끼어들어. 네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집안에는 엄연한 질서가 있었어. 며느리라는 게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얌전히 있어라. 시부모님의 호통에 저는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혔어요. 이럴 때는 저를 이방인 취급하더군요. 억울해서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제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수씨 말 알아들었어요. 재수씨 말대로 그 레슨 연습실 계약해요. 내가 보증금이랑 공사는 해줄게요. 단 빌려주는 거예요. 재수씨가 새 식구는 알아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부모님께 손 벌리지 말고 알아서 살아요. 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리고 내 돈도 당연히 갚아야 하고요. 형, 아직 연습실은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벌써 생활비를 드려. 우리가 우선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상황은 지금까지도 많이 봐줬어. 안 그래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네 형수 아이 가졌다. 나도 이제 내 처자식 챙기느라 바쁘니까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카드 한도 조정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니 지금처럼은 못 도와드려요. 남편의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알을 깨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가진 게 남편에게도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남편과 제가 둘 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는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자연 임신이 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안정기에 들어서면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할 수 없이 일찍 말하게 됐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당연히 저의 임신 소식에 조금 전 동서와의 일은 자연스레 잊혀진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신이 나서는 남편에게 편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식구가 하나 더 늘었으니 가족들이 하나로 뭉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요. 둘째 너, 우리 장남이 큰맘 먹고 도와주는 거니까 이번 일은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잘 해내. 그래서 나도 우리 둘째 아들한테 생활비 좀 받아보자.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동서가 눈도장을 찍어뒀다는 연습실 보증금을 빌려줬어요. 인테리어까지 싹 다 고쳐주고요. 저는 이게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빌려준 돈은 무조건 갚으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솔직히 돈이야 갚든지 말든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시부모님께 생활비라도 드렸으면 좋겠더군요. 동서와 시동생이 그렇게라도 노력하면 남편이 한시름 놓을 것 같아서요. 저에게 미안해서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는 말을 단호하게 했지만 마음은 편할 리 없어요. 지금까지 평생 가장으로 산 사람이잖아요. 그게 가족들의 강요로만 이루어진 일은 아닐 테니 마음이 불편하겠죠. 저도 그 마음은 잘 알아요. 남편도 시작은 항상 고생만 하는 가족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족들은 받는 거에 익숙해졌겠죠. 친정도 시댁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정육점 일을 하는 겁니다. 동생이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거기에만 기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참 제 맘 같지 않아요. 저희 시댁은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3돌 정도 지났을 때예요. 명절날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년에 동선의 아들이 초등학교에 간다는 말이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 저희 아들만 했던 조카가 벌써 학교에 간다고 하니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큰엄마가 가방이랑 입학식 때 입을 옷을 사주겠다고 조카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동생이 또 분위기 깨는 소리를 하더군요. 얘가 벌써 학교 가는데 아직도 밤도 없이 엄마 아빠랑 한 방을 쓰고 있으니 내 새끼 불쌍하기도 하지. 시동생은 시아버지와 전남편과 함께 막걸리를 한 병 나눠 마시더니만 벌써 취한 건지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리더라고요. 곧바로 동서도 한마디 더 붙였고요. 당신은 속상하게 왜 그런 소리라고 그래.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 시커먼 속을 모를 리 없는 저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와 시동생이 너무 얄미워서 말을 돌려버렸습니다. 요즘 바이올린 연습실은 잘 돼? 계약하고 인테리어 할 때까지만 해도 연습실만 차리면 아파트라도 하나 살 것처럼 굴더니만 영 소식이 없네. 연습실만 잘 되면 빌려준 돈도 갚고 시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린다더니만 아직도 저희 돈도 생활비도 도통 소식이 없더라고요. 빌린 돈도 못 갚고 시부모님한테 생활비도 못 주면서 어디서 아들 방 타령인지 기가 막혔습니다. 제 말이 거슬렸는지 동서 표정이 확 바뀌더니 정색을 하더군요. 이 동네 구린 거 형님도 잘 아시잖아요. 집값도 싸고 사람들 수준도 낮으니 바이올린 배우겠다는 사람이 도통 없어요. 매달 월세 내느라 아주 죽겠다니까요. 동서는 매일 같은 소리였습니다. 월세 내느라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를 몇 년째 듣는지 모르겠어요.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뛰어야 하나 고민이라고 하더군요. 심각한 얼굴을 하고서요. 제가 보기엔 다 연기인 것 같았는데 역시나 착한 남편 눈에는 다르게 보였나 봐요. 동서와 시동생의 하소연을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은 시동생이 안쓰러운지 나름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주려 노력하더군요. 시댁에 원래 남편이 쓰던 방이 있어요. 큰 방은 아니지만 침대와 책상, 옷장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예요. 가끔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가면 쓰는 방인데요. 남편은 그 방을 조카방으로 쓰라고 하더군요. 침대랑 책상도 입학 선물로 새로 사주겠다고요. 저는 답답한 남편의 행동에 절로 한숨이 나왔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실 결혼해 나온 지도 오래됐는데 빈 방을 그렇게 둔 게 저도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동서와 시동생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방을 내어주겠다는데도 시큰둥하더니만 갑자기 방에서 웬 봉투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들어보랍니다. 저는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싶어 의심의 눈초리로 시동생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꺼낸 봉투 안에는 웬 아파트 입주 홍보 전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형, 우리 이 집에서 벌써 10년 가까이 산 거 알지? 이사 올 때도 20년이 넘은 집이라고 했는데 낡아도 너무 낡았잖아. 내가 이 집 시세 물어봤더니 요즘 오래된 주택 개조해서 살려는 사람들 많아서 우리 살 때보다 조금 올랐더라고. 이 김에 이 집 팔고 여기 새로 짓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 어때? 아주버님, 저희가 먼저 가서 싹 둘러보고 왔는데요. 집이 진짜 잘 빠졌더라고요. 40평대에 방이 5개나 있어서 우리한테 딱이에요. 그리고 근처에 병원도 있고 공원도 있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왜 갑자기 조카 방 이야기를 꺼내나 했습니다. 바이올린 연습장만 구해주면 집을 사서 나간다는 둥 하더니만 결국은 또 남편 도움을 받겠다는 심산이었어요. 저는 듣다가 아무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서서 한 소리 했습니다. 여기 나도 아는 동네인데 공사한 업체가 부실공사로 기사 터져서 급하게 싸게 내놓는 거야. 여기도 기사 터진 집이랑 같은 시기에 지어진 거라 안심할 수가 없어. 그런 데를 지금 사는 건 좀 아니지. 대학도 안 나온 형수님이 뭘 안다고 나서요. 이 집은 달라요. 설마 제가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형한테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시동생은 눈을 부라리며 제게 나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 저를 무시하다니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남편이 무섭게 눈을 뜨며 시동생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윤석이 너 감히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이제 보니까 내가 만만하구나. 그래서 내 앞에서 그딴 소리 함부로 짓거리지? 형,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걱정돼서 알아본 거지. 이왕 같은 돈이면 우리 다 같이 좋은 집에 가서 사는 게 낫잖아. 웃기고 있네. 이 집이 왜 우리 집이야? 내 집이지. 낡고 오래돼서 위험하다고? 누가 너더러 이 집에서 10년이나 살래? 지금이라도 이 집 싫으면 너랑 재수씨가 집 구해서 나가면 될 일이지. 어디서 멋대로 집을 팔기는 뭘 팔아?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이런 취급이나 받으려고 네 뒤치다꺼리 실컷 한 줄 알아? 너 당장 형수한테 사과 안 해? 언제나 허허실실 사람 좋게 웃기만 하던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니 집안은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어이구 둘째, 너 형한테 한 소리 들을 줄 알았다. 어디 형수한테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 아버지, 갑자기 왜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도 이 집 오래돼서 싫다고 이사가고 싶다면서. 시동생의 울부짖음에도 시부모님은 더는 할 말이 없다는 듯 혀를 차며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남편은 시동생에게 저더러 사과하라고 한 번 더 시켰습니다. 시동생은 결국 저에게 자기가 실수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현재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오래된 주택은 엄연히 남편 명의 집이에요. 부모님이 전세만 전전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남편이 돈 벌자마자 힘들게 산 집입니다. 그런 집을 자기들 이익에 이용하려는 동서와 시동생이 얄미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소름이 끼쳤어요. 그날은 다행히 시부모님이 말려주셔서 그 정도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집주인인 남편이 팔 생각이 없으니 동서나 시동생도 다시는 말을 꺼내지 않겠지 싶었습니다. 얼마 뒤 조카와 한 약속이니 책가방이라도 하나 사주려고 데리고 백화점에 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시동생이랑 동서 얼굴이 뾰루퉁하더군요. 저는 기껏 자기 새끼 선물 사주겠다고 멀리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또 왜 저러나 싶었죠. 저는 애써 모르는 척하고 조카에게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매장을 데리고 다니는데 평소 같으면 자기가 더 나서서 고를 동서가 시큰둥하더군요. 저는 애써 참고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가방 안 고르냐고, 가방 필요 없냐고요. 그러자 동서가 팔짱을 끼더니 한다는 말이 역시 동서다웠습니다. 가방 그거 얼마나 한다고 온 식구를 다 나오라고 해요? 그냥 대충 돈이나 좀 보내주면 되지. 와, 사람 본성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자기들한테 필요하면 아주 알랑방귀를 끼더니만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 싹 변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도 말이죠. 형이 형수 앞에서 예의 바르게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더는 안 되겠네요. 사실 저희 책가방 필요 없어요. 장모님이 가방 사라고 이미 용돈 주셨거든요. 시동생은 잔뜩 꼬인 말투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남편은 그럼 진작 말을 하지.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 옷이라도 한 벌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동생은 여전히 꼬여 있었어요. 아참, 우리 이사 나가기로 했어. 우리가 아무래도 안쓰러웠는지 처가댁에서 좀 도와주시겠다네. 형 좋겠다. 지금까지 내 뒤치다꺼리 하느라 귀찮았을 텐데 내가 알아서 꺼져주니까 속이 다 시원하겠네? 남편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한 소리 하려고 하더군요. 제가 옆에서 말렸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 일로 형제끼리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데 시동생과 동서가 시댁을 나가는 마당에 서로 얼굴 붉혀봐야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애써 웃는 얼굴로 잘 됐다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나중에 이사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고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이 시댁을 나가고 나니 나름대로 평화로운 나날이었어요. 이사를 나갔어도 한 동네라 자주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각자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전처럼 서로 부딪힐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부모님 정육점 앞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힘들게 뭘 그런 걸 직접 하느냐고 하셨지만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손님들 보기에도 가게 앞이 깨끗해야 또 오고 싶을 테니까요. 마침 화장실 청소도 하려고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들고 나서는데 익숙한 얼굴이 걸어오더군요. 동서와 조카였습니다. 조카가 정육점에 있는 건물에 수학학원을 다니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조카는 학원에 가기 싫다고 짜증을 내고 있었고 동서는 조카한테 큰 소리치며 오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거기야 하지만 동서는 여전히 반갑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의 전적으로 볼 때 또 무슨 소리를 할까 걱정부터 앞섰거든요. 그래도 조카가 옆에 있으니 저는 제가 먼저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학원에 오는 길이냐고요. 그러자 동서가 제 모습을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말 같지도 않았어요. 너 자꾸 그렇게 학원 안 간다고 버틸 거야? 너 내가 말했지? 공부도 다 한때라고. 잠깐 힘들다고 포기하면 인생 망하는 거야. 저기 네 큰엄마 좀 봐. 대학도 못 나와서 20대 때 내내 공장이나 다니더니만 이제는 하다 건물 청소까지 하잖아. 너 공부 안 하면 큰엄마처럼 돼? 너도 저렇게 살고 싶어? 저는 제 귀로 똑똑히 듣고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애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하더군요. 저는 들고 있던 대걸레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동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 다 한 거냐고 인상을 썼어요. 그러자 그제야 좀 겁이 나는지 동서는 뒷걸음질 치더군요. 형님, 제 말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 김에 형님이 우리 애한테 말 좀 해줘요. 공부 안 해서 몸으로 고생하면 평생 고달프다고요. 동서라는 여는 도무지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나이도 어리고 나름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참아준 건데 이젠 저도 참을 수가 없더군요. 지도 나이도 처먹을 만큼 처먹었고 조카도 벌써 중학생인데 아직도 저러고 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제 성격대로 하기로 했어요. 저는 동서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동서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동서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 염치라고는 없는 년아. 네가 지금까지 내 남편 도움받으면서 산 세월이 얼만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 앞에서 함부로 떠들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평생 고달프게 살아? 웃기고 있네. 모르면 입 다물어.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8층 건물이 바로 내 건물이라고. 형님, 지금 제 뺨 때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구라를 쳐도 무슨 그런 구라를. 동서는 뺨을 부여잡으며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놀란 부모님이 가게 밖으로 나오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삼이 얼굴 보고 참고 있었는데 해도 너무하는 집구석이네. 바이올린 학원인가 뭔가 한다고 뜯어간 돈이 얼만데 그런 염치 없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이 건물 우리 딸 거 맞아요. 왜요? 어머니까지 나와서 이야기하니 동서는 혼란스러운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우리 조카 큰엄마가 소리 질러서 미안. 근데 공부 안 해도 돼. 나 봐봐. 어릴 때 공부 못했어도 열심히 살아서 떡하니 내 건물도 샀잖아. 와, 큰엄마 정말 멋있어요. 엄마 그거 봐. 엄마처럼 평생 바이올린만 치면 뭐해. 매일 비싼 물건만 사대니까 엄마는 큰엄마처럼 건물도 못 샀잖아. 에이, 나 이제 엄마 말 안 들을래. 나는 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나 오늘 학원 짠다. 저는 조카에게 5만 원을 주면서 나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지 연신 손톱을 뜯고 있더군요. 궁금한 게 아주 많은 얼굴이네. 내가 말 안 했나? 내 동생이 엄청 유명한 보안 프로그램 회사 대표야. 내가 그 회사 창립 때부터 투자를 좀 해서 거기 지분자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이 건물도 산 거야. 네, 맞습니다. 저도 동생 덕을 봤다면 보고 산 사람이에요. 동생한테 투자한 덕분에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였죠. 제 말에 동서는 입을 다물지 못하더니 금세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정말 형님 속은 모르겠다니까요. 이렇게 좋은 건물 가지고 계셨으면서 왜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뭐 우리가 빈대라도 붙을까봐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이 사실 속인 거 시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형님한테 실망하시겠어요. 안 되겠다. 지금 바로 말씀드려야지. 동서는 무슨 대단한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더군요. 저는 기가 차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제 보니 동서는 바이올린 치는 거 말고는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동서, 대학도 나왔다는 사람이 무슨 그렇게 머리가 나빠? 어머님, 아버님은 이 건물 내 건 거 이미 진작부터 알고 계셔. 우리 신랑 회사 그만두고 곧 이 건물로 들어와서 개업할 거라고 바로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 동서도 온 김에 구경하고 가. 지금 2층에 공사 중이거든. 이게 뭐야?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형님, 그럼 나도 여기 건물에 자리 하나만 줘요. 내가 레슨 열심히 해서 자리 잡으면 그때는 월세 낼게요. 이렇게 좋은 형님 건물이 있는데 제가 왜 남의 건물에 세를 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웃기고 있네. 내가 동서 이럴 줄 알고 말 안 한 거야. 나는 내 남편이랑 달라. 계산은 확실히 하는 사람이라고. 내 건물 들어오고 싶으면 정당하게 보증금 내고 들어와. 거지같이 빌붙으려고 하지 말고.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 듣자 하니 동서 지금 있는 연습실 월세도 못 내가지고 보증금 다 까였다며? 그래서 우리 돈이나 갚겠어?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가게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서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이래저래 다급하겠죠. 지금까지 제 남편을 은행처럼 드나들며 돈만 빼갔지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무조건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시부모님도 더는 동서 편이 아니니까요. 동서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장사해야 하니까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여우 같은 동서는 제 건물의 존재를 알자마자 망한 레슨 학원을 정리했어요. 그 이후에 제 건물에서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몇 번을 말했지만 저는 싹 무시해버렸습니다. 보증금 안 가져오면 절대 안 받아준다고 했어요. 동서는 더는 제 앞에서 찍소리도 못해요. 제가 눈만 마주치면 돈 언제 갚을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동서와 시동생을 위해서 남편처럼 무르게 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군말 없이 챙겨주고 도와주면 뭐래요. 고마운 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하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아주 동서를 참교육해서 사람 좀 만들어 볼랍니다. 현명한 유부 선배님들 동서를 참교육할 만한 방법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이 나이껏 아직 결혼도 안 한 40대 여자예요. 오래전 겪은 가슴이 먹먹한 일들로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지만 겨우 기운을 내서 제 얘기를 털어내봅니다. 저보다 더 가련하고 힘들었던 제 엄마를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엄마의 얘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눈물부터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엄마 정말이지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사셨거든요. 누구나 자기 부모님을 떠올리면 울컥한다고 하지만 우리 엄마와 저의 관계는 한층 더 이런 게 심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엄마는 1944년에 태어나셨고 그다지 있지도 않은 집에서 살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답니다. 실질적으로는 부잣집이긴 했는데 엄마의 신분은 유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다름 아닌 우리 외할머니가 엄연히 그 집안의 본처가 아니셨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흔히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같은 호칭으로 불리우며 집의 흐름이 좀 이상하게 갔었던 것 같아요. 당시 그런 일은 드문 일도 아니었고 엄마는 그 일을 추억할 때면 가끔 이렇게 말을 하셨답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 툭하면 큰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나를 때렸다니까. 정말 어찌나 입에 못 담을 욕을 하던지 나는 서러워 죽겠는데도 눈물도 흘릴 수가 없었어. 울면 더 얻어맞았거든. 이 일을 들을 때마다 그 이름도 모르는 엄마의 큰어머니가 어릴 적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태어난 게 우리 엄마 잘못은 아닌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나중에 철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 아무리 천문화가 만연했다고 하지만 결코 자기 배우자의 외도가 좋게 보일 리 만무하잖아요. 외할머니는 저를 태어나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아무튼 나에게 애틋한 핏줄이 남에게 폐를 끼친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엄마는 그 집에 사는 동안 그렇게 차별을 당하고 얻어맞고 그나마 할아버지가 가끔씩 엄마를 몰래 불러내어 달래주시곤 했대요. 영순아, 이리 와라. 여기 깨언 몰래 가지고 왔다. 떡이랑 실컷 먹어봐라. 이렇게 몰래 갖다 주시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래 뒷방에 숨어서 그렇게 늘어지게 먹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마라. 어린 나이에 배는 고프지. 눈칫밥만 먹어가지고 눈은 빼꼼하지. 그 당시에는 서럽다는 생각도 못했어. 큰어머니네 자식들도 만만치 않게 나를 괴롭혔어. 우리 엄마가 낳은 자식이 나 하나밖에 없으니 누구 하나 내 편 들어주지도 않고 툭 하면 그렇게 찔러대는 거야. 우리 엄마 손등에 난 상처가 있는데 이때 그 큰어머니의 자식들이 그렇게 툭 하면 붙잡아두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나이도 너댓 살씩이나 많으면서 어지간히 우리 엄마가 미웠나 봐요. 어떤 날은 산에 몰래 버려두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때는 엄마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울었다고 하시더군요. 안 그러면 정말 너무 무서운 거야. 어린 나이에도 툭하면 저기 어디서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잡아간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말이야. 근데 언니 오빠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를 뒷산에 버려두고 간 거 있지? 아무리 울고불고 사정을 해도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때 뒷산에 올라온 할머니들 아니었으면 나는 집에 못 갔지. 정말 이렇게 밉살스러울 정도로 우리 엄마를 힘들게 했던 그 남매들은 이후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뒤에 겨우겨우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해요. 희한한 거야. 나중에 다들 동네로 어찌어찌들 돌아왔거든. 옆집에 살던 할머니네부터 해서 몇몇 얼굴을 알아보겠더라고. 근데 우리 엄마랑 힘들게 와보니 큰어머니네 자식 중 한 명은 피난 중에 길에서 죽었다고 하더라. 나를 제일 진득하게 괴롭혔던 언니가 하나 있어. 이 손등에 상처가 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밉살맞게 괴롭혔던 언니 말이야. 그 언니분은 당시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더 많았으니까 아마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3, 4학년쯤은 되었을 텐데요. 피난길에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더군요. 남아있는 자식은 아들 하나뿐이라 큰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지키겠다고 아주 혈안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는 우리 엄마 아래로 동생을 또 낳았던 거예요. 6.25가 터지기 몇 달 전쯤 낳았고 한창 신생아를 데리고 힘든 몸으로 딸과 같이 피난을 다니셨다더군요. 네 외삼촌 태어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외할머니는 몇 번이나 길에서 기절을 했었단다.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보이지도 않았어. 끝끝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누구 말로는 북으로 넘어갔다고도 하고 누구 말론 또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고 어디서 새 살림을 차렸다고도 하고 말이야. 하지만 외할머니랑 큰어머니가 생각한 종합적인 결론은 아마도 전쟁 중에 돌아가신 것으로 얘기가 마무리되었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봬도 할아버지가 나름 꽤 집에 있으려고 하고 가족들을 좋아했거든. 전쟁이 끝나고 목숨이 붙어 있으면 자기 어머니인 안방 증조할머니부터 해서 고모 할머니들도 같이 있는데 집에 안 들어올 리가 있어? 요색을 좋아한다고 한들 그것도 전쟁 중에 뭐 그리 대수였겠냐고.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전사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 집에서는 이제 아들의 죽음을 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들 하나에 딸려있는 며느리가 둘이었고 참 송구스럽게도 첩이라는 신분 아래에 있던 우리 외할머니는 이 분위기에 맥도 추릴 수 없게 되었더군요.
전쟁보다 더 쓰라린 게 그 포탄 속에서 겨우 몸 지탱하고 살아 돌아왔더니 남편이 죽고 없는 거야. 네 외할머니는 그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어. 왜냐면 큰어머니가 가만두질 않았거든. 자기 큰딸은 죽고 아들 하나 남았는데 첩이라고 들어와서는 딸도 낳고 아들까지 줄줄 낳아버렸잖아. 그 얼마 안 되는 재산 우리한테 뺏길까봐 불안했던 거야. 이때 사람이 참 얼마나 교활할 수 있는 건지. 큰어머니는 자기 시어머니인 우리 증조할머니에게 어마어마한 이간질을 한 거예요. 어머니, 글쎄, 저것 말이에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저기 뒷집 남자랑 놀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번이나 영순이 저것 재우고 혼자 문 열고 건너다니는 걸 내가 봤어요. 우리 순자 아빠 불쌍해서 내가 말을 안 했다고요. 그래놓고 저게 앙큼하게 지애비 죽고 없으니까 어디서 외갓놈 아들을 낳아가지고 와서 이 집안 돈을 다 채가려고 해요. 어머니, 정신 차리셔요. 무슨 이렇게 확인할 길도 없는 얘기를 퍼뜨리는 바람에 외할머니는 그날 엄마와 어린 외삼촌을 끌어안은 채 고모할머니며 증조할머니에게 어찌나 부직갱이로 얻어맞았다는지 몰라요. 외할머니도 너무너무 처연한 입장이었던 것이 전쟁이 터지기 몇 달 전에 아기를 낳고 몸이 성치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고 얼마 안 되어 피난을 가서 몇 번이나 산모가 몸을 가누지 못해 기절도 하고 어린 우리 엄마가 울며 불며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 이고 지고 뺨을 때리고 물을 먹여가며 정신을 차리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등에 우리 외삼촌까지 업고 외할머니는 정말 죽기 살기로 행군을 했어요. 그땐 니네 외할머니 행색을 보면 당장 내일 죽을 사람 같았어.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애기 엄마 몰골이 어쩜 그러냐고 갖고 있던 것들을 나눠주면서 먹이기도 했어. 그러다가 같이 쫄쫄 굶기도 하고 이제 몸에서 애를 내보낸 지 얼마 안 된 여자가 얼마나 생기가 없었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돌아왔더니 남편인 외할아버지는 죽고 없다고 하고 큰어머니의 모략에 휘말려 어린 딸과 아들을 끌어안은 채 거의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으신 거예요. 그날 우리 엄마는 외할머니를 안고 미친 듯이 울었다고 하더군요. 제발 일어나라고, 아니면 다 같이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자면서 어린애가 그렇게 한이 맺히도록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쩌면 그때 다 같이 그렇게 끝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 처참한 일을 또 겪게 된 거예요. 당시를 회상하는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 덤덤해서 저는 들으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그렇게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우리는 얼마 안 되어 생이별을 해야 했거든. 내가 니네 외할머니 그리고 외삼촌을 본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으니 말이야. 안 그래도 흉흉한 시기였던 그 무렵 아직도 무슨 인민군이 남아있다느니 누가 누구를 신고했다느니 하는 내용들이 무섭게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당시 증조할머니네는 우리 할아버지를 전쟁터에서 잃은 분노를 모두 우리 외할머니에게 쏟아내고 있었고 어디 마음이며 몸을 들 길이 없었기에 외할머니는 어린 엄마와 외삼촌을 데리고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그날 의도치 않게 정말 의도는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엄마로부터 버려지게 되었어요. 다시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날 수 없어. 나는 아직도 믿어. 엄마도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야. 나보다 더 어렸던 내 동생 민철이 그 어린 애기를 키워내야 하니 어쩔 수가 없었겠지. 내가 여지껏 본 일에 가장 무서운 얼굴로 엄마는 나를 놔두고 가버렸어. 그 당시 역 근처 앞에 국밥집이 하나 있었는데 늘 지날 때마다 맛있는 소뼈 우린 국물 냄새가 났었다고 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노래를 부르는 우리 엄마의 소원을 늘 돈이 없던 외할머니는 들어줄 수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전에 흠씬 두들겨 맞고 동네 분위기도 흉흉하던 날 밤에 자식들을 모두 데리고 나온 외할머니는 말이에요. 그 국밥집에서 엄마에게 밥을 사 먹이셨다고 하더군요.
그게 소머리국밥이었는지 뭔지 어린 마음에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아무튼 뭔가 국물이 맛있는 걸 먹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외할머니가 돌연 우리 엄마에게 말을 하신 거예요. 이제 막 10살이 된 딸에게 말이에요. 영순아, 엄마는 이제 가야 한다. 엄마는 어느 집에라도 가서 빌어먹고 살아야 해. 그런데 영순이 너까지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영순이 너라도 멀쩡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라. 살아있으면 언젠간 만날 거야, 어? 어쩜 이렇게 야멸차고도 슬픈 이야기를 딸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먹고 싶어 했던 곳에서 그걸 사먹이면서 할 수 있었을까요? 외할머니도 당시에 있는 모든 걸 거의 다 털다시피 해서 여비를 챙겼고, 엄마를 떼어서 엄마를 그렇게 사먹이고 남은 돈을 주었다고 해요. 불쌍한 우리 엄마는 외할머니 치맞춤에 매달려 울지도 못했다고 해요. 이 얘기를 해줄 때마다 엄마의 표정은 늘 서글퍼 보였어요. 딱히 내색을 하진 않지만 어린 날 10살 무렵쯤 동네 국밥집에 혼자 버려진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 엄마라지만 그 나이 때 소녀의 나이로 들어가서 감정이입을 해보면 도통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 저도 더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외할머니는 엄마를 그 국밥집에 그냥 덜렁 두고 가버린 거야? 그러면 어떡하라고? 어린애 그냥 거기서 죽던지 말던지 놔두고 간 거야? 진짜 너무하다. 외삼촌만 자식이냐고. 차라리 증조할머니네 집이라도 가지 그랬어. 얘는 그 집에 갔다가 맞아 죽는다니까. 그리고 국밥집에 그냥 두고 간 건 아니야. 내가 하도 그 집 국물 맛을 좋아하니까, 여기 밥을 좋아하니까 이 집에서 써달라고 한 거야. 먹고 재워주기만 하라고. 어린애니까 돈도 안 줘도 되고 그냥 밥 때마다 먹이고 잘빵만 달라고 말이야. 그렇게 우리 엄마는 그 국밥집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아줌마가 나쁘지는 않은 분이셔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용돈하라고 얼마씩 쥐어주기도 하고 나가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여비를 만들어주시기도 했었대요. 그 아줌마가 그나마 넉넉한 마음으로 봐주셔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엄마는 정말 위태위태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쯤에서 늘 궁금한 게 이후로 엄마와 외할머니, 외삼촌의 연락망은 단번에 다 끊겼다는 거예요. 엄마를 외할머니가 먼저 찾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럼 엄마는 찾으려고 노력 안 해봤어? 좀 더 커서 말이야. 그 말에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으시는데 이 부분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뭐하러 찾아? 찾아도 별 수 없지. 살만 했으면 엄마가 나를 찾지 않았겠어? 어지간히 살기 괴롭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어. 요즘이야 다들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게 가족들끼리 끈끈하고 웃고들 서로 찾고들 사는 거지. 우리 때는 먹을 거 없으면 찢어지는 것도 일상다반사였어. 끝내 엄마는 그렇게 자기 엄마와 남동생을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본인이 이룬 가족만 보면서 살아갔답니다. 그럼 우리 엄마의 이후 인생은 평탄했냐 하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참 이런 건 대물림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외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남편 복이 없는 걸까요?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엄마에게 사정사정을 했었거든요. 엄마, 제발 아빠랑 이혼해. 왜 그러고 사는 거야? 아빠 맨날 저렇게 엄마 때리고 못 살게 굴잖아. 나도 이제 아빠라면 징글징글해. 나 신경 쓰지 말고 이혼해. 우리 둘이 다른 데 가서 살자, 어? 엄마는 이렇게 제가 맨날 말을 해도 듣지 않았어요. 아빠는 툭하면 술을 마시고 엄마를 괴롭히고 그걸 말리는 저에게도 험한 소리를 해가면서 온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어요. 정미야, 그러는 거 아니야. 니네 아빠 불쌍한 사람이야. 자기 집에서도 외면당하고 인생이 힘들어서 그래. 아빠가 술 먹으면 이상한 거지. 평소에는 안 그런다고. 하여간 술이 웬수야. 술을 못 먹게 해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아빠를 감싸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아빠한테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감싸는 데에는 이유가 있기는 했어요. 한창 서울의 상경에서는 촌스러울 때 그지없었던 아가씨인 엄마를 우리 아빠가 점 찍어두고 결혼을 강행했었거든요. 그 당시 아빠네 집,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댁에서는 반대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해요. 아이고, 이 녀석아, 어디서 저렇게 애비애미도 없고 근본도 없는 것을 갖다가 끼고 살려고 해? 네가 저 집 부모요 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돈도 뭣도 인물도 없는 걸 갖다가 어쩌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그 당시도 삐쩍 말라가지고 볼품이 없긴 했지만 글쎄요, 그 당시 아빠 눈에 보기엔 어딘가 매력이 있긴 했었나 봐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 우리 아빠에게도 첫사랑 여자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엄마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나 봐요. 듣고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모른답니다. 아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니네 아빠가 엄마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자그마치 7살이나 차이가 났잖아. 그럼 그 전에 연애하는 여자가 있었겠지. 좌우지간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싶었다는데 니네 할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했대. 그리고 그 여자가 얼마 못 살고 병으로 죽었다더라. 그러니 네 아빠가 그렇게 가슴에 화도 많고 한이 많은 거야. 이러면 솔직히 저도 답답하지 않겠어요?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바보야? 다른 여자 좋아했던 남자를 뭐가 좋다고 그렇게 덜렁 따라갔었대. 엄마는 속도 없어? 그런데 엄마는 그런 걸 따지는 것조차도 사치인 상황에 있었나 봐요. 그냥 조금 다정하게 말을 해주고 책임질 것처럼 말해주는 아빠에게 불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불만 가질 게 뭐가 있냐? 내 부모도 나를 버렸어. 못 키우겠다고. 다들 자기들 팔자가 박복하다고 나를 버리고 갔단 말이야. 그런 와중에 네 아빠는 생판남인데 첫눈에 내가 좋다고 같이 살자고 하더라. 그러더니 얼마 안 되어서 결혼하겠다고 자기 집에 끌고 간 거야. 지금 엄마며 누나들이 그렇게 쌍심 지키고 반대하는데 곧 죽어도 나랑 살아야 된다고 악을 써댔어. 그러니 나는 얼마나 뭉클하겠냐? 생전 그런 사랑은 받아본 적이 없어. 이 말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린 것 같아요. 물론 아빠가 결혼할 무렵이며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어릴 때까지는 그럭저럭 보통 남자들처럼 지냈을 거예요. 엄마한테 손찌검을 하고 기분대로 굴기 시작한 건 좀 더 지나서이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기한테 함부로 한 건 결혼 후 한참 지나서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부터니까 웬만하면 좋은 기억만 갖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아유, 답답해. 나는 몰라. 아빠 맨날 저렇게 막무가내로 술주정을 부리고 밖에서도 싸움하고 들어오잖아. 툭하면 엄마랑 나한테 풀어대고 말이야. 왜 바보같이 그냥 그러고 사는 거냐고. 제 딴엔 엄마가 안쓰러워서 그렇게 말했는데 바보 같은 우리 엄마는 해실해실 웃으면서 말을 하더군요. 저는 저런 게 남자의 사랑이라면 도저히 결혼 같은 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네 아빠는 저래도 술만 안 마시면 괜찮아. 적당히 마시면 그렇게 이쁜 말을 해주는데 많이 마시면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려서 헛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먹여야 해.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제 속은 터질 수밖에요. 그렇다고 정말 저까지 엄마를 외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릴 적에 한두 번 들었던 얘기지만 외할머니로부터 그렇게 버려진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저는 늘 가슴이 아려왔어요. 글짓기를 할 때 엄마를 주제로 하는데 그때도 몇 마디 안 쓰고 눈물이 펑펑 흘러나오더라고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한테 생이배를 당한 주제에 자기가 낳은 자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끌어안고 사는 사람. 자기를 걷어준 남편에게 나중에 얻어맞으면서도 끝까지 첫 의리를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엄마였으니까요. 그런 엄마가 좀 편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22살이 되었을 무렵 급기야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저는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집이 너무나 어려워서 여기저기 일을 하러 다니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는 결혼을 20대에 했지만 저를 한참 늦게 낳은 편이거든요.
엄마 나이도 많은 편이고 아빠는 술 먹고 맨날 저리 뻗어져서 얼굴색은 심각하게 나빠져가고 있고 그냥 이 허름한 집을 일으켜 세울 것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고깃집 알바며 일반 회사 아르바이트며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코피 쏟을 정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는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그냥 그렇게 저와 엄마 중 아무도 없는 중에 그저 주무시듯 우리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매일을 술병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던 아빠였고 단 한 번도 부모로서 좋은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지만 그렇게 생을 마감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망한 기분으로 급히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를 대신하여 제가 알바하는 곳 두 군데의 어른들이 와주셔서 이래저래 알려주시기도 하고 정말 이때 가족보다 남들이 더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더군요. 우리 엄마는 그 와중에 엄청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저에게 전화로 알려온 것이 엄마였지만 장례를 치르고 한동안 엄마는 일을 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엄마 괜찮아? 오늘은 좀 일어날 수 있겠어? 이제 그만 기운 좀 차려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엄마. 이렇게 아무리 말을 걸어도 엄마는 우울해하면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하지만 며칠 안가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가뜩이나 살기 바쁘고 험난해 죽겠는데 아빠는 우리 앞으로 빚을 남겨두고 간 거예요. 저도 이때 뭘 몰랐던지라 일정 기간 안에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이 저에게 안 온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어요. 우울해하는 엄마를 보며 저까지 처져 있다 보니 집안으로 날아드는 고지서들을 제대로 들여다볼 틈도 없었고요. 나중에 알게 된 빚은 대체 아빠는 어디서 그런 돈을 쓰고 다닌 건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최소 노름 정도는 했어야 가능하겠더라고요. 빚도 안 들어오는 그 허름한 집에서 세 식구가 살고 있고 둘은 벌고 있는데 안 벌고 맨날 술만 먹고 있는 한 명이 혼자 진 빚만 1억이에요. 믿어지시나요? 이 사실을 알고 엄마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셨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러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 너한테까지 그 빚을 물려줄 수가 없다. 엄마는 이때 그 어느 때보다 절망스러워 보였고 늙음하게 자기를 괴롭히긴 했지만 그래도 최초의 가족이었던 아빠에 대해 조금은 자각이 되신 것 같아요. 좋은 점으로 억지로 기억하려고 했지만 결국 가는 날 무렵에 아주 거대한 포탄을 우리에게 던지고 간 셈이니까요. 우리 할머니네 식구들, 그러니까 엄마에게 있어 시댁 식구인 할머니며 고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제가 답답해서 사정을 하는데도 들어주지 않으시더군요. 그중 둘째 고모가 얼마나 말을 얼처겁게 했는지 몰라요. 얘, 니네 아빠랑 우리랑 연락 끊고 산 게 벌써 10년이야. 니네 할머니 아들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니네 엄마도 양심이 있으면 며느리가 돼갖고 먼저 연락이라도 하고 찾아뵈고 했었어야지. 지금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빚이 얼마 있더라 같이 갚아달라 하면 너 같으면 얼씨구나 갚아줄 생각이 나겠어? 니네들끼리 꽁냥꽁냥 살면서 생긴 빚 아니야? 그거 어디 콩고물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줬어? 아주 그렇게 쌍심 지키고 반대하는 결혼하더니 아주 꼴이 좋다. 죽을 때까지 갚으면서 살라고 해. 이 말은 차마 우리 엄마한테 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섭디 무섭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말이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무슨 자기 남동생을 그리고 할머니에게 있어 아들이었을 우리 아빠를 뺏어갔다는 말투로 말하니까 말이에요. 이때 저는 공연히 연락을 했다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우리 엄마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가엾게 느껴지더라고요. 힘든 마음을 안고 그냥 그렇게 터덜터덜 혼자 돌아왔어요. 묵묵히 저와 엄마는 정말 아주 지독할 정도로 빚을 갚아내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당시 당장 먹고 살 것도 없어서 한 달치 봉급을 있는 대로 다 쏟아내야 했던 우리 집은 이후로 뭘 더 어떻게 해서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답이 없더군요. 엄마는 차마 빚의 그림자만큼은 제 곁에서 치워내지를 못했어요. 그때 엄마가 어마어마하게 가슴을 치며 우셨답니다. 어쩜 이렇게 인생이 풀리질 않는 건지. 그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서방은 죽고 남는 건 빚뿐이라니. 아이고, 내 팔자야. 얼마 나눠져 있지도 않은 이 비좁은 공간인 집안에서 엄마가 아무리 숨죽여 온다고 한들 저에게 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그때 엄마는 나이도 많고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빌딩 청소를 하러 다니셨답니다. 이젠 하다못해 이것도 모자라 파출부로 남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엄마, 몸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일하려고 해? 집안일만 해주면 되는 거야? 허리가 아파서 툭하면 파스를 달고 사는 엄마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상주하며 일을 한다니 정말 막막하게 느껴졌었어요. 아이고, 요즘 파출부 일 다 편하게 한다고 하더라. 그 집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잖아. 내 손으로 요리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반찬 좀 남으면 집에 갖고 올게. 너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끝내 이렇게 억지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파출부 일을 하러 다녔어요. 주중에는 그 집에서 자고 애기도 봐주고 주말에 우리 집으로 쉬러 돌아오는 스케줄이었는데요. 당시 불안했던 제 예상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더라고요. 한창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새댁집에 엄마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집 친정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 엄마를 무시해댔어요.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심부름도 시키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한 것도 다 엄마가 들고 다니게 하고 말이에요. 왜 엄마가 강남백화점까지 다녀왔어? 엄마는 그 집에서 그냥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애기 봐주는 조건으로 들어간 거잖아. 왜 그 집 아줌마가 데리고 다닌다고 다 끌려다니냐고. 아이고, 힘들 것 하나도 없어. 가면 나도 백화점 밥도 얻어먹고 사모님이 차로 태워다주고 또 데려다주잖아. 나도 그 짝공기도 맡아보고 좋아. 괜찮다니까. 저만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뭐가 싫다 좋다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참았는데 어느 날 한번 마주한 그 집 사모님이란 작자는 진짜 별로더라고요. 저를 아주 거만하게 내려다보더니 제가 있는 앞에서 우리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거 있죠? 아, 우리 이모님 딸이에요? 이렇게 어린 딸이 있는 줄 몰랐네. 이제 한 30은 된 건가? 시집 얼른 보내야지. 언제까지 데리고 있으려고요. 아, 맞다. 이모님, 이것 좀 꺼내줘봐요. 제가 너무 무르게 생각한 건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돈 주고 쓰는 사람의 가족이랑 마주친 건데 그 앞에서 너무 엄마를 부려먹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엄마는 불만이 하나도 없고 그저 돈 많이 준다며 좋아하는 걸 보니 제가 더 이상 딴지 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 엄마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제 결혼이었어요. 저는 그딴 거 전혀 생각이 없는데 말이에요. 엄마,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결혼해서 나 같은 자식 낳고 또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여지껏 엄마는 살아온 과정을 봐봐. 이제 그만 그 대를 끊어야 되지 않겠어? 또 엄마 같은 인생을 사는 딸, 아니면 나같이 이제 이 신세대에 맞게 빚에 치여서 사는 딸, 또 새롭게 고생하는 애를 낳을 텐데 뭐하러 그렇게 사냐고. 그런 얘기 아예 하지 마. 하지만 엄마는 대학도 제대로 못 다니고 취업도 변변치 않게 못하고 이 나이에 알바만 떠돌고 있는 제 입장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중간에 마음에 들어했던 남자가 있긴 했지만 그 사람은 정말 제가 조금도 안중에 없더라고요. 나름 저도 눈이 있다 보니 외모가 훤칠하고 깨끗해 보이는 청년을 한 명 마음에 두게 되었는데 전혀 저랑 다른 선상에 있는 웬 여자애랑 덜컥 연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떠있는 사이 참 아이러니하고 괘씸하게도 말이에요. 연애를 하던 와중에 이 청년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지 뭐예요. 저 예전부터 누나가 너무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유진이랑 만나는 건 아시죠? 근데 아무래도 너무 안 맞고 애처럼 징징거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려고 연애하는 게 아닌데 마음이 너무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요는 여자애랑 만나고 있지만 마음이 어려우니 종종 저에게 상담을 해도 되겠냐고 하더군요. 저도 하도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 처음엔 멍청하게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친구가 듣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정신 차려. 그거 대놓고 양다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걔 눈에 네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런 소리를 면전에 놓고서 하냐?
자기 여친한테 안 들키면서 즐길 수 있고 언제든 들키면 단번에 버릴 수 있는 여자한테 그러는 거라고. 순간 친구 말이 너무 적나라해서 화가 났었지만 그래도 별 수 없잖아요. 갈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결국 연락을 끊어버리게 되었어요. 저기 용은 씨, 미안한데 여자친구랑 그냥 알아서 잘 만나줬으면 좋겠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만만하게 봐서 그러는 것 같아. 용은 씨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도 내 입장은 그래. 이제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틀어져 버린 저의 관계란 이후로 남자라는 존재를 그렇게 막 호의적으로 보기 힘들어지더라고요. 한동안 한참을 이때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마음을 잡지 못했고 꽤나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점점 30이 넘어가고 나니까 엄마도 갈수록 제 결혼에 대한 열망은 좀 사그러지시는 듯 했고 고생고생하며 우리 엄마와 저는 거의 빚을 다 갚을 것 같은 고지에 서게 되었어요. 둘이 합쳐서 빚을 갚는 거니까 마음 같아서는 턱턱 한 5년 만에 끝내고 싶기는 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엄마도 많이 아파서 허리 수술도 하셨고 연세가 점점 드시고 제가 40이 가까워 오고 엄마는 칠순이 넘어버리셨거든요. 그러니 어영부영 늦어지는 텀이 있어서 그리 뜻대로 되지는 않더군요. 그런데 막판에도 끝까지 일을 놓지 않고 힘들게 사셨던 엄마에게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그렇게 늘 답답해하고 짐처럼 여기고 저를 화나게 했던 사람 우리 엄마는 저에게 있어 정말 간절한 생명줄 같은 존재였나 봐요. 엄마에게 일이 생기자마자 저는 거의 얼마간 받아들이질 못해서 방황했거든요. 술도 못하는 제가 이런 때에 술이라도 마셔야 하나 싶을 정도로 어지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이유인 즉슨 엄마가 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편이라고는 하나 부모에게 생긴 커다란 질병 앞에 웬만하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긴 힘든 것 같아요. 아빠를 그렇게 어영부영 보냈지만 그리고 아빠는 엄청 인생을 불성실하게 대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요. 제가 여기까지 적어온 내용으로 다들 대강은 아시겠지만 엄마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태어난 이래 엄마는 한 번도 편히 누워보고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제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하는 말은 바로 그 말, 아빠에 대한 감상이에요. 그렇게 술 먹고 자기에게 손찌검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던 남편을 그래도 자기를 가족으로 택해준 사람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건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니네 아빠 원망 안 해. 니네 아빠가 처음 너 낳았을 때 나한테 얼마나 칭찬해줬는지 알아? 잘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했어. 그런 칭찬은 정말 받아본 적이 없어. 나도 네가 내 목숨 갖고 귀하지만 내가 어디서 그렇게 칭찬을 들어본 게 처음이야. 그만큼 너도 아빠도 나한테는 너무 귀해. 내가 만든 가족이라 너무 좋고 감사해.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힘들었으면서도 엄마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늘 새벽이면 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찬물을 들이키고 얼굴을 마구 씻어낸 다음 머리를 질끈 묶었어요. 저를 깨울 때 늘 이름을 부르고 한 번도 저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야단치거나 매질 한 번을 한 적이 없는 엄마예요. 손맛이 좋았던지라 음식도 잘하고 길 가다가 채소들을 팔고 있는 할머니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며 누워서 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엄마는 그렇게 부지런하게 제 몫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왜 빚을 다 갚아가고 우리도 겨우 이사를 할 형편이 되었을 때 이제사 여행도 좀 다녀보고 놀아보려고 하는데 이때 하필 암에 걸려버린 걸까요? 우리 엄마 아무래도 너무 고생해서 그런 걸까요? 6, 70 넘어가는 나이에 파출부며 그 험한 빌딩 청소에 화장실 청소에 맨날 고무장갑을 끼고 수세미를 들고 다니며 온몸에 락스와 피존 냄새가 섞여 있던 우리 엄마. 그렇게 그냥 보내야 하다니 저는 엄마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젊고 체력이 있는 제가 엄마 대신 더 일을 많이 했었어야 했는데 엄마를 너무 고생시켰던 것일까요? 암이라는 단어 앞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고작 이런 것들 따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을 몰랐고요.
이후로 진행되는 많은 수술들과 절차들은 외려 아프기 전보다 더욱 엄마와 저를 피로하게 하더군요. 엄마, 조금만 힘내. 이거 치료하고 조금 나아질 거야. 어? 많이 아파, 엄마? 나이가 40이 넘어버린 딸이 이제 같이 늙어가는 딸이 죽을 상을 하고 울고 있으니 엄마는 그게 더 힘들었나 봐요. 울지 말라고 계속 연신 쭈그러진 제 미간을 억지로 잡아 누르면서 말하시더라고요. 정미야, 엄마 괜찮아. 울지 마, 어? 울지 마, 이 녀석아. 힘들어 보이는 엄마는 계속 이런 말을 했고, 제 곁에서 완전히 숨을 마무리할 때 역시 엄마는 여전히 같은 얼굴로 그렇게 서서히 옅어져 갔어요. 엄마의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한참을 쥐고 있던 저는 도저히 엄마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몇 번이나 이를 악물고 턱뼈가 부서지도록 악을 쓰며 겨우겨우 엄마의 얼굴을 보니 생각외로 엄마의 얼굴은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더군요. 인생사 그렇게 힘들게 얽매여서 살면서도 제대로 인생에 대항하지도 않고 다 수긍하고 살던 그 모습처럼 엄마는 모든 걸 놓아버린 듯 순하게 잠든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얼굴을 제 가슴에 아름답게 묻었으면 좋았겠지만 참 변변치 않은 사정으로 살다 보니 가난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저를 올가매더라고요. 가난은 죄라고 말하던 누군가의 입을 어떤 때는 비틀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이때만큼 공감했던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를 마땅한 재정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결국 화장을 하게 된 거예요. 빚을 다 갚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엄마의 암 진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미련하게도 마땅히 들어놓은 보험도 없었고 생활력이 없었던 거죠. 그걸 있는 대로 다 받아내려니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생활은 더 궁핍해져가고 그 사실이 말년에 엄마를 더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어렵사리 화장을 결정하고 너무 어이가 없어 눈물도 안 나오려던 시점에 저는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이 듣고 놀라고 빠르게 공감을 하기는 힘들어 하더군요. 그만큼 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당시 저희 의뢰를 맡아주었던 장의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께 이런저런 사정을 말하게 되었어요. 얼핏 봐도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 분이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오래 일해오신 분이라 그런지 설명할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모든 게 처음이었고 너무 어수선한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장례 지도사님이 조금 당황스럽다는 어투로 물으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서 이런저런 상황을 좀 쓸데없이 다 말하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필요 이상의 얘기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 어머님 성함이 이자 영자 순자시라고요? 여기 보니까 44년생이라고 나와 있으신데. 이렇게 말끝을 흐리시더니 갑작스레 저희 엄마 고향이며 잡다한 얘기들을 물으시더라고요. 이 사연 앞서부터 제가 쭉 훑어왔던 얘기들을 그때 저도 정신없는 와중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나 몰라요. 물론 이렇게 세세하게 말하진 않고 대충 띄엄띄엄 말하면서 이분이 왜 묻는지 궁금한 마음을 갖고 했었어요. 근데 제 기분 탓인진 모르겠지만 무척 혼란스럽고 복잡한 얼굴이신 거예요. 마치 뭐 잃어버린 첫사랑이라도 찾는 마냥 너무 집요하게 물어보시길래 저도 대답하면서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인적사항을 그렇게 세세하게 확인하시더니 엄마의 얼굴을 확인하시고 나서는 계속 미간이 찌푸려지시면서 눈썹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뭔가 연관이 있고 아는 사람을 본 양 말이에요. 세상 천지에 가족이라곤 나와 엄마 둘뿐이고 친척도 뭣도 없는데 왜 이러시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뜸 주저앉아서 엉엉 통곡을 하시면서 왜 이제사 왔냐는 둥 이렇게 되어서야 찾아오는 거냐고 마구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 건지 도통. 가뜩이나 혼란한 와중에 겨우 눈물이 멎은 상태로 버티고 있는 저에게 왜 이러는지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극한 울음을 터뜨리며 주변 동료인 듯한 분들이 들어오는데도 진정이 안 되시더니 이윽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누님, 누님, 누님.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멀쩡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 저도 모르게 장 이사님 얼굴을 연신 쳐다보게 되었어요. 네? 누님이요? 그날 처음 마주한 어르신께서 온 얼굴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면서 누님 소리를 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진정이 안 되어서 계속 그렇게 눈물을 터뜨리시는 것을 몇 분쯤 지켜보고 있자니 조금 시간이 지나 그제서 저에게 사정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엄마가 슬쩍 훑고 지나간 옛날 얘기 중에서 한 번쯤은 생각했을 법도 한데 저와 엄마의 삶이 너무 피로하고 지쳐 있어서 자각을 못했던 걸까요? 저는 어머님 이영수님의 동생입니다. 이민철이에요. 나 우리 어머니 김옥자예요. 어머님은 44년생 가평에서 태어났죠? 저는 50년생이고 저도 가평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누님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계속 말을 했어요. 보고 싶다고 죽기까지 눈을 못 감으셨어요. 이후로 벌어진 일은 너무 저에게 받아들이기 버거운 이야기뿐이었어요. 다른 데도 아닌 우리 엄마의 지루하고 고루한 투병 끝에 이어진 장례 앞에 그것도 병원 장례식에서 이런저런 사정을 이제서 말해오는 분이 우리를 담당한 장의사님이라니. 이건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해도 도통 만들어내기 힘든 일이 아니던가요?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질 않고 도통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서 얼마간은 이 상황에 퍼즐을 맞춰보는 데에만도 시간이 걸릴 지경이었어요. 급격하게 전개되어지는 장례 앞에 저에게 있어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외삼촌이었던 이 장이사님은 엄마의 장례를 모두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달랑 가족이 혼자인 저고 나이만 이만큼 먹고 부모의 사망 앞에 여전히 어린애나 다름없이 헤매던 저 대신 외삼촌은 하나하나 일들을 처리해 주시고 상황들을 도와주셨어요. 저나 엄마나 친지가 워낙 없다 보니 조문객도 많지 않았지만 엄마를 보내는 장소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얻게 되었어요. 어렵사리 외삼촌이라는 명칭으로 불러보게 된 저희 외삼촌은 내내 우시면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셨고 자꾸 계속 듣고만 싶어 하셨어요. 나중에 대략적인 사정을 들어보니 할머니와 외삼촌은 아주 먼 옛날 우리 엄마를 국밥집에 두고 간 뒤 먼 시골로 가서 살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할머니는 병환이 깊어져서 그렇게 오래 사시지는 못하셨다고 해요. 외삼촌이 중학생쯤 되었을 때 할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 누나인 우리 엄마 얘기를 하시면서 눈을 제대로 못 감으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살기 어려웠다지만 두고 온 누님이 계속 생각나셨던 거야. 나도 그땐 어려서 어찌어찌 누님을 찾아볼 생각을 못했어요. 나도 인생이 쉽지 않아서 바쁘게 살아오고 결혼도 하고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힘들게 살았지. 그런데 이렇게 이 나이가 되어서 누님을 알게 될 줄이야. 외삼촌은 이때 생전 처음으로 마주한 조카인 저와 말을 이어가는 게 어색하셨던지 계속 반말과 반존댓말을 섞어가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엄마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외삼촌은 저희 집에서 4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조카인 저에게 조금은 도움을 주고 싶다며 본인도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꼭 얼마를 보태주겠다고 일정한 금액을 보태주셨어요. 아마도 엄마가 평생을 빚 갚느라 힘들게 살았고 말년에 암으로 고생하며 역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다는 것을 듣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어느덧 이게 벌써 몇 년 전의 일이 되었네요. 당시엔 순식간에 고아가 되어버린 느낌이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외삼촌의 존재는 여전히 몇 년째 새삼스럽게 느껴져요. 연락을 자주 할 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1년에 한 번 추석 때에는 꼭 외삼촌 댁에 찾아가서 뵙고 있어요. 엄마랑도 명절을 그리 보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아주 잠깐이지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송편이나 반찬 같은 것들을 얻어오고 있네요. 외삼촌은 아직도 조금 어색하신지 저를 이름으로 부르시진 않아요. 늘 이름을 생략하고 뒷말만 하시는데 저는 그 멋쩍은 말투에 늘 크게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저기
엄마가 안 계셔도 하늘 아래에는 삼촌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언제든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고, 알았지? 사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아니, 암으로 투병하실 때만이라도 마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이쯤 되니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그냥 세상살이 상황이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어땠을까? 이 땅 아래 나를 혼자 두고 가면서 엄마 마음은 어땠을까 싶지만 마지막 엄마의 얼굴은 아주 편안했어요. 그 하나에 그리고 암만 생각해도 실감이 나지 않는 그 순간에 외삼촌을 만나 뵙게 된 것으로 저는 삶에 큰 위안을 가지려고 해요. 저야 늘 지질이 복도 없는 집안이라고 늘상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당사자인 엄마는 아주 편안한 얼굴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저도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문을 닫을 날을 생각해보며 엄마의 에너지를 그대로 이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